박영순 씨는 올해 71살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방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고작 12만 원. 석 달 전만 해도 이 통장에는 2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그 돈을 모으기까지는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8배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구멍가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여는 삶이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내복을 겹겹이 입고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가동했습니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홀로 남게 된 영순 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일했고 손목이 저려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이자로 받는 60만 원이 영순 씨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4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38살의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었고 투자금은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순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고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효자였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왔고 가끔 용돈도 드렸으며 큰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따라가 주었습니다. 결국 영순 씨는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아들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년 후면 꼭 갚겠다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예금을 해지하면서 받은 이자 몇백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가 전화를 걸면 민수는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자 민수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영순 씨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고 병원에 가는 것도 미루었습니다. 고혈압 약값조차 아까워서 한 알씩 먹어야 할 약을 이틀에 한 알씩 먹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민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가 10통을 걸어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지만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우연히 아들의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영순 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순 씨가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 그 동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1년 전쯤 됐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봤다는 소문도 있었고 요즘은 도박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던 2억 원이 주식과 도박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40년의 땀과 눈물이 단 몇 년 만에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돈보다 더 컸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병도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용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건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아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식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키웠느냐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영순 씨는 내일 경찰서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영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수진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전과자가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이의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몰랐고 어머니의 돈을 빌린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의 처지가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는 더 절박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손주들이 불쌍하고 며느리가 안쓰러웠지만 자신의 노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을 뒤로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아들을 조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며칠 동안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올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척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돈을 주식과 도박에 사용했다고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었고 빚만 수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재판날 영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과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영순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민수에게 2억 원을 즉시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허탈했습니다. 법은 자신의 편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돈이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의 향후 수입을 압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수는 현재 무직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영순 씨는 오랜 친구 정수기를 만났습니다. 정수기는 영순 씨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동료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수기는 영순 씨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었을 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숙이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숙이와 함께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 김혜진 씨는 3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영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혜진 씨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는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혜진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70이 넘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원 관리, 급식 도우미, 환경 정리 등의 일이었습니다.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지만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막막했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의 도움으로 영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고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밀린 월세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 3일 하루 서시간씩 동네 공원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고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외로움도 덜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서 영순 씨의 생활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제때 갈 수 있었고 약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생한 사람, 재산을 잃은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순 씨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반년 만이었습니다. 민수는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영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지난 반년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 후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이었던 자신이 막노동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2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며느리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지난 반년 동안 자신도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진은 영순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시어머니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앞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큰 돈은 어렵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데려와서 할머니를 자주 뵙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 경제적 어려움, 두 아이의 양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고마웠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 지은이와 3학년인 손자 준호였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손주들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했다고 설명해줬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할머니는 다들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데 우리 할머니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시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아빠가 잘못 사용해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빠를 원망하지 말고 응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했느냐고. 영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모은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영순 씨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영순 씨보다 5살 많은 76살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딸이 남편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되었고
순자 씨가 집을 팔아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전세로 살다가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재미있었던 추억,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옛날 가요를 배우고 요가 교실에서 몸을 풀었으며 공예 교실에서 작은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영순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100만 원을 처음 가져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지만 나중에는 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은 1,5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2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영순 씨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도박 중독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자조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정규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가정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노인 일자리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들이 가져오는 돈은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모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2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여전히 2억 원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영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영순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2억 원을 다 갚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니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무기력하고 회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민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박을 끊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2억 원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영순 씨도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2년 동안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영순 씨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순 씨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혜진 씨는 영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동료 상담가가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동료 상담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교육을 받고 동료 상담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또한 영순 씨는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의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기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른에 다시 시작하기였습니다. 그 수기는 복지관 소식지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첫 돈을 가져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민수는 총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억 원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감독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입이 늘면서 매달 갚는 금액도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7, 8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안정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이 재발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축구를 좋아해서 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74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약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와 걷기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3년 전의 분노와 원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민수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영순 씨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갚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통장에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줄 알았는데 저축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이체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돈을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직 2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앞으로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200만 원씩 계속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돈과는 별도로 저축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갚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순 씨는 77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5년 동안 총 1억 원을 갚았습니다. 2억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만 더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5년 전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영순 씨의 작은 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의 삶이 손녀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학교 축구부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고 운동 실력도 좋아서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 삶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글쓰기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구 순자 씨와의 우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고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순 씨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5년 전의 배신과 고통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강해졌으며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야 하고 상처받았다면 치유해야 하며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영순 씨가 8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2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마지막 통장을 드렸습니다. 2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갚은 돈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돈을 되찾아서가 아니라 아들이 10년 동안 약속을 지킨 것이 자랑스러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들의 변화와 성장의 증거라고, 10년 동안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라고. 영순 씨는 통장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쓰겠지만 가능한 한 아껴서 나중에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돈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실수를 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영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80살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야 했고 책도 써야 했으며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른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순 씨는 잠자리에 들며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아들이 변했으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영순 씨는 8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 이야기는 노후 자금을 잃은 한 노인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조치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10년에 걸쳐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60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식 문제, 노후 불안,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도 결국은 가족의 사랑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